올해 설날 아침,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6500. 제 나이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정한 숫자였죠.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문에 손을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너희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날 저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저를 선택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세 최영자라고 합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5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교사 생활을 끝내고 나니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손주들 얼굴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채워졌죠. 명절이면 아들네 부부가 오길 기다리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단장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하기 전엔 늘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정신없는 날들. 퇴근 후엔 교재를 정리하고 학부모 상담 준비를 하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그래도 그 시절엔 힘이 넘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와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목소리가 제겐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월급은 대부분 아들 민수와 손주들에게 썼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손주들 태어났을 땐 유모차며 손주 옷을 사느라 적금을 깨곤 했죠. 그때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퇴직 후엔 드디어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안양천 옆 벤치에 앉아서 새소리 들으며 따뜻한 햇살을 받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키우고 오후엔 거실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었죠. 손주들에게 줄 목도리를 떠야지 하며 시를 고르는 날은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녁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영자 씨, 손재주가 좋으니 나중에 가게라도 차려봐 하며 웃던 그 순간들이 제겐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가 손주 둘을 데리고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추석이면 송편을 빚고 갈비를 재워놓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떡이며 과자를 준비했어요. 설날이면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부엌에서 하루 종일 보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문을 열고 뛰어오는 소리를 상상하며 김치를 담그고 집 안 곳곳을 쓸고 닦았죠.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잡채를 만들며 이제 아빠가 됐어도 이건 먹고 싶어 하겠지 하고 미소 지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방바닥을 구르며 놀고 민수가 엄마 맛있다 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은정이가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며 웃을 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직 후엔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 삶의 전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에서 바람을 쐬고
낮엔 뜨개질로 시간을 보내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평화로운 날들. 그게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그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고 모든 걸 바꿔놓은 시작이 됐죠. 3년 전 추석이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 오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죠.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재료들을 꺼내고 손수 반죽을 밀어 송편을 빚었어요. 갈비는 아들이 좋아하던 양념으로 재워놓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초코과자와 젤리도 챙겨놓았죠. 부엌은 온통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손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올해도 민수가 맛있다고 한 번 더 먹겠지.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전을 부치던 중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은정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언제 오니?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다음에요. 다음에 갈게요. 미안해요, 엄마. 전화가 끊기고 나서 멍하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엔 아직 기름 묻은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고 식탁 위엔 갓 부친 전이 쌓여 있었죠.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쁘겠지.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전화를 끊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음에 온다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서 송편을 먹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줄 알고 예쁘게 빚어놓은 송편인데 입에 넣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특집. 방송 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오히려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다음 명절엔 오겠지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또 기대에 차서 준비를 시작했죠. 이번엔 떡국을 끓이고 손수 만든 만두를 만들어 놓았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번엔 꼭 와야 한다. 엄마가 떡국 준비했어. 엄마,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학원? 설날인데도 가야 하니? 네. 요즘 애들 과외 빼면 경쟁에서 뒤처진대요. 미안해요, 엄마. 전화가 끊기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떡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향기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 애들 교육이 중요하지 하며 또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손주들 목소리를 못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학원이 명절보다 더 중요한 걸까 싶었죠. 다음 추석엔 더 심해졌어요. 이번엔 은정이 친정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민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은정이 친정에 일이 생겨서 친정집으로 먼저 가겠대요. 친정 간다고? 그럼 너라도 애들 데리고 올 거지? 엄마 손주들 너무 보고 싶은데. 아, 그게 저도 회사에서 자료 정리해야 해서요. 그 목소리에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30년 교사 생활하며 남의 마음 읽는데 익숙했던 제 눈엔 보였죠.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회사라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 속 가족들이 모여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 사놓은 과자 봉투는 선반 위에 그대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설날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엔 아예 전화도 걸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민수가 짧게 대답했죠.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요. 민수야, 설날인데. 바빠서요.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왔어요. 엄마, 이번엔 다른 일로 좀 바빠서요. 다음엔 꼭 갈게요. 잘 지내고 계세요. 딱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거실 바닥이 발밑에서 느껴졌고 명절을 맞아 차려놓은 음식은 또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온 저였어요. 교사로 일할 때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픈 아이를 알아챘죠. 그런데 제 아들 부부가 점점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은정이가 전화로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딱딱한 톤,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은정이를 만났어요. 손주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더군요. 은정아 하고 반갑게 불렀는데 은정이가 살짝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그래, 애들 데리고 온 거야? 민수는? 아, 민수는 회사에요. 저희도 이제 곧 가봐야 해요. 손주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은정이가 얼른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얘들아, 빨리 가자 할머니 바쁘셔. 그 말에 손주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죠. 은정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저를 피하려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또 사놓고 온 제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5세가 된 제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며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설날이 다가왔어요. 지난 몇 년간의 실망을 겪고 나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이번엔 정말 오겠지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이번 설엔 꼭 와라.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 떡국도 준비할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요. 은정이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뭐라고? 제주도 여행?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잖니. 손주들도 보고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텐데. 아, 애들만 데리고 가도 정신없을 텐데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계세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주도라니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간다고요? 교사로 일하며 힘들게 모은 월급을 아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손주들 유치원 비며
옷값까지 챙겨줬던 제가 이렇게 외면당하는구나 싶었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은정이를 만났을 때 은정이 가방에서 삐져나온 여행사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디 놀러 가나 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 보니 그게 명절 계획이었던 거예요. 민수가 전화로 툭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저를 집에 묶어둔 채 그들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설날 당일 아침,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떡국을 끓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만두도 넣고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고기 반찬도 준비했죠.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는 명절 분위기로 떠들썩했지만 제 집은 고요했어요.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지만 결국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바빠서 못 온다더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텔레비전을 켰어요. 명절 특집 방송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MC가 명절엔 역시 가족이죠. 라고 외치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소리가 더 외롭게 들렸습니다. 차린 떡국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한 입도 넘기지 못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떡국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러 갔던 친구가 집에 들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영자야, 이게 다 뭐야? 음식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민수네 온대. 아니 못 온대. 그냥 혹시나 해서. 친구가 한숨을 쉬며 저를 봤어요. 너무 애쓴다 너. 애들 바빠서 그렇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에서 식탁을 정리했어요. 만두는 굳어갔고 떡국은 차갑게 식어갔죠. 손주들 줄 과자 봉투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 사진을 꺼내 보다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민수야, 제주도 잘 다녀왔니? 사진 좀 보내줘. 답장이 없길래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문득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아니라 그의 친구 준호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몇 년 전 민수가 제 번호를 준호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룹 채팅에 실수로 저를 포함시킨 모양이었죠. 문자를 열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야, 제주도 어땠어?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바로 이어진 민수의 답장에선 아니, 엄마 오시면 불편해서 그냥 우리끼리 갔어.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제 숨을 조였습니다. 65년 살면서 이렇게 서럽긴 처음이었죠.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멍하니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손주들이 뛰놀았던 방을 열어보니
몇 년 전 손주들이 두고 간 작은 장난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면서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싶었죠. 30년 교사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민수 결혼을 도와주고 손주들 키우는데 힘을 보탰던 게 떠올랐어요. 민수가 엄마 고마워요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우연히 은정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물었죠. 어머님, 잘 지내세요? 민수네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다던데. 같이 가셨어요? 아니, 나는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어머, 그러셨어요? 저는 당연히 같이 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이 무심코 던진 화살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나온 사람들을 보니 저 혼자라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영자 씨, 요즘 기운 없어 보이네. 명절에 민수네 안 왔어? 네, 이번엔 제주도 갔다네요. 참, 명절에 엄마 두고 여행을 가?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됐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어머니를 챙기는데 왜 내 아들은 저를 외면할까 싶었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서 손주들 사진을 봤어요. 몇 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저를 안고 웃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잊었나 싶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민수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손주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잘 다녀왔어요 라는 짧은 문자와 함께 그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가 곧 눈물이 났어요. 손주들이 저 없이도 잘 웃고 있었고 민수와 은정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제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집착한 걸까? 65년을 살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혼자 남겨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 엄마 오시면 불편해서라는 그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어요. 눈을 감아도 그 문자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민수와 손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65세라는 나이, 교사로 보낸 30년, 가족을 위해 쏟은 시간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명절들의 외로움을 되새기며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며 서러움에 잠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았죠.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오래된 비밀번호 041호는 민수의 생일이었는데 그걸 지우고 새로 6500으로 설정했죠. 제 나이 65세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너희 오는 거 기다리지 않을게. 비밀번호 바꿨으니 연락도 하지 마. 간단한 문장 속에 제 결심을 담았죠. 민수가 곧장 전화를 걸어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이 몇 번 깜빡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단호했나 하는 생각에 잠시 주저했죠. 하지만 전화가 울릴 때마다 떠오르는 제주도 사진과 그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전화를 끄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늘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 문화센터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붙은 도자기 공예강의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 관심 있었지만 손주들 볼 시간이 없어 하며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썼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수업날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진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낯선 얼굴들이 저를 반겼죠. 동갑내기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한 분이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영자 씨, 손재주 좋네. 교사 하셨다더니 섬세하셔. 그 말에 오랜만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도자기를 빚으며 진흙을 주무르는 손끝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손주들 목도리를 뜨던 손이 이제 제 취미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찻잔이 삐뚤어졌지만 강사님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복도에 앉아서 차를 마셨죠. 한 할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떡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모이니까 가족 같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손주들 대신 제 손으로 만든 찻잔을 선물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주말엔 같이 동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자 씨, 다음엔 뭐 만들 거야? 그 질문에 꽃병 해보려고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만든 첫 찻잔을 집에 가져왔어요. 손잡이가 약간 비뚤어졌지만 그게 더 정감 있었죠. 창가에 놓고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셔봤어요. 그 맛이 손주들 기다리며 차리던 떡국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자기 공예에 푹 빠져 살았죠.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찻잔을 만들고 꽃병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은 만든 도자기를 동네 경로당에 기부했는데 어르신들이 영자 씨 덕에 요즘 차 맛이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며 고마워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손주들 대신 제 손으로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아들 민수가 서 있더군요. 초인배를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민수는 조금 야윈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엔 제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가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 목소리엔 어색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와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죠. 민수야, 엄마 이제 행복해. 너희도 너희 삶 잘 살아. 가끔 얼굴 보러 오면 좋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민수를 놓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웠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제가 만든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셨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그래, 자식보다 내 인생이 먼저다. 굿세어라 내 청춘을 찾아주신 여러분, 명절마다 자식 기다리면서 서러움 삼키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차린 음식이 식어가는 식탁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했죠. 하지만 65세에 문을 잠갔다고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도자기를 빚고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저만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문을 열어보세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